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5월 14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정치논평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자, 세상 일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국내 상황, 정치 상황도 상당히 악화될 것 같다. 예전에 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우리 국민 전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통일의 움직임은 도도히 흐르고 있고, 국내 내분 상황이 바깥에서의 세계상의 격변하는 흐름과 반대쪽으로 돌면서 거세게 부딪히면서 한반도가 어떤 단계적 교류를 통한 단계적 통일이 아니라 급격한 통일의 바람으로 휩쓸릴 수 있다. 그 사이에 엄청난 바람도 불고 천둥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리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호기심이 가는 부분, 제 개인적으로 그걸 이제 좀 알아보다가 이것과 맥이 닿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건강 사진인 것 같아요. 이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남북 교류를 한다고 그래서 남북 간에 DMZ를 가로질러서 지금 도라산이나 이쪽으로는 철도도 건너가고 이런 게 임진강하고는 우리 쪽이니까 같지만 본격적으로 DMZ 비무장지대를 건너게 됐을 때 이 철도나 도로가 저는 지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단지 DMZ의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70년간 사람의 손길이 최대한 자제된 그런 자연 경관도 이 지구상에 지금 드물게 됐어요. 지구는 지금 이미 많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극지방만 빼고 히말라야를 빼고 사막 빼고 그래서 하나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70년 이상 분단 생활을 해온 그 대가로 받은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자연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보존한다.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을 또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점차적인 교류를 통해서 남북이 소통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쏠려서 아래 위로 막 섞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억제하는데도 지하 교통 공간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수많은 지하 공사와 부분,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권도 대도시의 어떤 리뉴얼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재개발이 교통망. 자, 그거에 대해서 큰 대안으로서 이게 등장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미리 가져간다. 가격 경쟁력도 확보한다. 자, 그런 것들을 남북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용도로 또 써보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DMZ에 이런 데다가 위에 도로를 낸다. 그리고 눈에 띄게 터널로 구멍을 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강 하구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강화도 북단 그쪽으로. 거기를 남북을 잇는다는 이유로 뜬금없이 큰 다리를 하나, 화려한 다리를 하나 놓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기술적, 비용적으로 가능하다면은 눈에 띄지 않게 강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을 뚫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강 밑으로 또는 바다 밑으로 뚫는 터널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자체가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터널이 엄청나게 많고 해저나 강 하로 뚫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신감을 확보했고 그리고 그 기술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로서 삼아서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거든요. 자, 바깥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어요. 푸틴이 온다 했는데 바로 이제 오죠. 내일 모레 오는 거예요. 16, 17 중국 국빈 방문. 이것은 분명히 북한 방문의 사전 의견 교환 내지는 각 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푸틴이 나는 북한과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통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이 갑자기 북한에게 몸이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단지 중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하겠지만 북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나라 대 나라로 어떻게 러시아가 북한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시진핑이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이런 행보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일본 기시다 지난번에 방북 관심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북한도 오케이 이런 게 있었고 그게 진행되고 나면은 그 다음 바이든 북미 간의 관계 개선 그거 뭐 지난 수년간 계속 해왔던 부분이니까 매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아마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바이든은 11월에 선거가 있고 죽기보다 지기 싫은 선거죠. 그런데 지금 열세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벤트가 한여름이 오기 전에 필요하다. 7, 8월이 오기 전에 날씨 더워지기 전에.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그 행보가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지죠. 바깥에서 도는 큰 소용돌이가 지금 돌고 있고 이 모든 것에는 가자 전쟁도 휩쓸려 들 수 있고 우크라이나전의 끝맺음도 거기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북아에서 새로운 바람이 회오리가 또 치는 거죠. 그 이면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러시아 푸틴의 어떤 캐스팅 보트의 역할, 예, 미국이 과연 손을 뻗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러시아와 손을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그 뒤에 있죠. 반면에 내부는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가 총선 결과 보고 뭐 여기서 이제 레임덕 시작하고 뭐 이제 국정조사 거부 못하고 그러다가 탄핵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류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 그거 박근혜 때문에 한번 봤던 거잖아요. 윤석열은 그런 걸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보면은 이제 검찰 인사를 해서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랐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것은 하나 확인하는 것은 검찰이 실제 김건희 수사를 하려고 했구나. 검찰이 살려고. 예, 가만 생각하면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이 된 것이고 검찰을 떠난 것이고 5년의 임기가 마치면은 보통 사람으로 돌아갈 거예요.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살아야 돼요. 지난 2년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불가피하게 언론의 눈총, 여론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도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아닌 자규적인 법 집행을 한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우리도 영원히 살아야 된다. 대통령 너 끝나고 나서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된다. 자, 이런 것이 진심이었다. 있는데 그걸 바로 윤석열이 쳤다. 자, 이것은 뭐 특검 수용하고 그다음 나와서 탄핵으로 가는 이런 수순을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교전이잖아요. 법을 통한 그런 걸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내의 장악력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갈 공산이 저는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봤을 때도. 예, 이건 선전포고예요. 국민에 대한. 내가 검찰 장악하겠고 검찰을 내 맘대로 내 말을 듣게 하겠다. 그 최상병 그게 개입한 거, 그 의혹, 그거의 확대판 일, 검찰 전체와 야당, 국민에 대해서 휘두르겠다. 이거예요. 바깥은 바람이 그렇게 부르는데 내부는 반대로 불고 있어요. 이 두 개의 회오리가 부딪히는 순간이 앞으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한테 발생한다. 그러면서 뭐가 대뜸 툭 튀어 올라올 수 있다. 저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공포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저는. 네. 자, 그러면 오늘 터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런 여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준비해 왔던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쪽으로 귀결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의 혼란스러운 기간을 우리가 신중하고 원리에 충실하게 여기저기 마음이 산란해지면은 그 유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 차원에서도. 그게 여러분 투자를 하든 뭐 이민을 가든 아니면 성전을 하든 시험을 보든 이 모든 거에 말씀입니다. 정중동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히려 우리가 진짜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빨리 실현되려고 그런 흙탕물이 튀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자,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서해남북 평화도로인데 요 1단계 구간이 2025년 말에 완공이 돼요. 거기 영종도에서 신도고 그 다음 이제 신도에서 강화도까지 11km 다리로 연결하고 강화도 지나서 북한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지금 인천시가 강화도 남단 여기 딱 요 다리가 이어지는 강화도 저 부분에 저기도 이렇게 매립한 곳이거든요.
저 갯벌을 저기에다가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고 지금 용역 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 이 도로 노선은 뭐냐면은 북한의 투자들이 활성화됐을 때 세계에서 자금과 기술과 인력이 들어오겠죠. 북한의 인프라가 약하니까 남한의 인프라를 그대로 다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종공항이 그 기점이 될 것이다. 인천이 지금 송도를 건설했지만 그렇게 재미는 없잖아요. 그 활용에 이 계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서해남북 평화도로 이게 주관을 거의 인천시에서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인천시 관내를 싹 다 거쳐서 지나가는데 그래서 인천의 미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강화도 남단에다가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겠다는 지금 의도를 보였다는 게, 즉 이거는 영종도에 내린 외국의 자본, 기술, 인력이 북한으로 가기 전에 머무는 휴게소 같은 곳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경치 좋은 데다가. 예. 자, 그래서 일은 북한 가서 하지만 그 외 고부가가치 일들 남한에서 한다. 북한에서 못하는 고급진 것을 여기서 하고 그들의 거주도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온 자본과 기술은 다 사람과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무를 곳, 그리고 연관 산업들, 이런 것도 이어지는 통로다. 그 사람들이 훨씬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 예, 강화 남들은 왜 포함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이제 뒤에 그 기사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전에 소개해드린 자료인데 여기 보면 파주랑 연결되는 건 지금 건설 중인 노선이라고 표시까지 돼 있죠. 북한 가는 거고. 자, 지금 이 좀 전에 보여드린 서해 평화도로의 노선만 보더라도 그 교동도 건너서 저 해주 쪽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거든요. 즉 그것은 북한에서 강화도하고 그 해주 그 연안 부분은 북한에서 제일 넓은 평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한의 인프라를 그냥 마음껏 다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북한은 그냥 땅만 제공하고 고급 노동력만 제공하면 돼요. 나머지는 남한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에요. 공항도 바로 밑에 있고 인천항도 거기 있잖아요. 그게 생산되는 물자는 북한으로 가가지고 저기 남포항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 인천항으로 오는 게 나아요. 제2 서울순환고속도로 이거 타고 인천 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죠. 사람들과 돈은 공항에서 바로 내려서 아예 서울 근처로 오지도 말고 강화도를 거쳐서 인천 내에서 바로 북한으로 가라. 그거는 인천이 원하는 바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의 경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천은 인천에서 해결하겠다는 선을 못을 박았고, 좀 전에 경제자유구역 용역 신청했다는 것은 이 도로를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 또 이것을 건설을 하면 내가 볼 혜택이, 그 도로의 목적은 북한 가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연결 도로망이 있는데, 즉 포천에서 춘천 올라가는 거는 저거는 저리가 올라가면은 평양에서 원산 가는 그 고속도로랑 만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몇 군데서 DMZ를 건너가야 돼요.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예, 저는 터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DMZ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우리만의 상징성이 아니고 전 세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됐다고 뭐 강화도를 건너가는 좀 전에 그 다리에다가 한강 하구에다가 뭐 삐까뻔쩍한 다리를 세워서 뭐 통일 평화대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게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고 천연스럽게 놔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하로 바쁜 건 다 움직인다. 예. 우리가 70년간 남북이 분단되면서 받은 선물이 그거잖아요. 자연 그대로 남은 그 강하고 그거를 통일됐다고 그거를 뚝딱뚝딱 뜯어 고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보면 이제 DMZ에는 이런 뭐 자연 생태계가 있고, 우리 이쪽은 임진강 하구죠. 그리고 중부전선부터 저쪽부터는 전부 다 산악 지역이니까 저기는 어차피 터널로 갈 수밖에 없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 중부전선부터 여기 서해안 임진강까지, 예, 요 부분에 DMZ를 넘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저는 지하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술적 준비가 다 돼 있다. 기술을 쓰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남북을 연결하면서 그런 상징성으로서 그 터널을 홍보한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현대건설로 보여요. 현대는 북한하고 인연이 많은 곳이잖아요. 앞으로 그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우선적으로 그 기회를 부여받겠죠. 뭐 주현대든 지금 뭐 현대 엘리베이터인가요? 예, 거기가 원래 그 흐름이 이어진 곳이고, 그렇지만 그 외에 현대 가들도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정주영의
후광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거기서 DMZ를 보호하면서 지키면서 한강하고도 손대지 않으면서 전부 다 하저나 지하 터널로서 다 뭐 길이야 4km밖에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국내 최장 터널이 지금 10km입니다. 5개 긴 터널을 골라도 다 7km, 8km 다 넘어요. 하저 터널도 원산만인가 거기 6km, 7km짜리 이미 한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게 자신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어떤 마케팅적인 전체의 묶음으로서의 포장, 그리고 DMZ를 우리가 보호한다는 거, DMZ의 상징성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 그리고 천천히 교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철조망이나 지뢰밭을 무료를 해서 바로 다 제거할 필요가 있느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하고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또 도로를 위해 우후죽순 만들어서 남북이 급하게 섞이는 것보다는 통제하에 이동이 처음에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네. 저 자체를 사실 전체 다 공원으로 만들어도 누구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네. 공원 위로 교각 세워서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게 좌우로 긴 거지 세로로는 4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로를 쭉쭉쭉 잘라놓으면 이게 전부 다 조각 난단 말이에요. 뭐 그게 동물 생태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국민적 합의까지 이끌어내면서까지. 예. 일단은 턴을 뚫으면 그 고민은 뒤에 해도 되잖아요. 천천히. 파악해 가면서 지뢰도 많이 묻혀 있는데. 예. 자, 뭐 거기 멸종 위기 정도의 그 유역에 좀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두루미, 뭐 제두루미, 사향노루, 사냥들이 거기 산다. 이런 것도 참고가 되겠지요. 예. 그리고 이제 비무장지대 자체도 뭐 완전히 원시림이 남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양쪽 2km 안에도 북한도 철책이 있고 군사분계선 DMZ 안에 우리도 철책이 있고. 그리고 뭐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도 일부러 내고 그런 데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대응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흔적 자체가 우리한테 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터널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구나.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 그 서해대교도 이제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제2 서해대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계획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보면 서해대교가 아니고 제2도 아니죠 이제 서해 터널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부고속도로의 북쪽 끝이 아마 한강 남단일 겁니다. 예, 그 어떤 다리겠죠. 거기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계획을 봤을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번호를 이제 우리 고속도로 번호 시스템이 다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는 그 상징성이 AH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시안 하이웨이 1이에요. 근데 지금 파주 문산 고속도로인가요? 네, 방화대교에서 파주 문산으로 올라가는 거. 거기하고 지금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북단하고 연결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왜냐면 파주 문산 고속도로가 북한 통해서 아시아로건 하이웨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경부고속도로가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강 남단에서 끝난 고속도로랑 방화대교까지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거거든요. 그걸 보니까 한강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지나서 그 다음 강변 북로가 흘러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마포 쪽으로 해서 대심도 지하죠. 뭐 50m, 60m 깊게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화대교로 연결하는 거 안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일부 지하화 됐죠. 제1 수도권 순환도로도 막히는 구간 지하화 이야기 나오죠. 경부고속도로 막히는 구간 지하화 나오죠. 지하를 뭐 2층, 3층으로 도로를 만들어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기 시골에 한적한 곳에 고속도로 만들면서 터널 파는 거랑 서울 시내에서 지금 터널 끄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순환고속도로는 마찬가지고 거기서 등장한 공법이 TBM이다. 우리가 이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 기술을 좀 가장 많이 확보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북한과 상관이 있다. 북한 대북 교류와 정주영의 후광을 잇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남북이 연결될 때도 DMZ를 손대지 않고 그게 강 밑이든 땅 밑이든 이 공법대로 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현대 정주행의 그 포석의 대가를 현대 쪽에서 받아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기존의 공법이 NATM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구멍 뚫어서 폭약 넣어서 조금씩 무너뜨려서 굴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넷만큼 옆에 이제 쇼크리트 같은 거 바르거나 아니면 지반을 잘 활용해서 동시에 이제 동굴을 완성해가면서 이제 뚫는 방법이고, TBM이라는 것은 보링 머신하고 똑같아요. 예. 이렇게 안에 나사를 넣어서 계속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사 자체의 몸통이 그 터널에 꽉 껴요. 그래서 주변에 무너지는 거나 이런 걸 스스로 지탱을 해요. 강력한 그 강철제 원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붙여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특히나 뭐라고 할까, 밑에 토질이 되게 연약해서 잘 무너지는 곳에 적당하죠. 왜? 스스로 몸을 버티니까. 버티는 동안 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존 방법 같은 경우는 굴이 굴착되자마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도심지를 할 때, 우리 서울에 아까 많은 것 말씀드렸잖아요. 폭발하면은 진동, 소음, 위에 아무리 몇십 미터이지만 위에 빌딩들이 서 있잖아요. 시내에서는 쓸 수 없는 방법이에요. 먼지도 많이 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저나 하저에서 쓰기가 좋아요. 거기는 위에 물이라는 엄청난 무게가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압이 세요.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버텨주는 부분이 커요. 이것은 폭삭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면에서 TBM, 나사를, 엄청나게 큰 나사를 밀어넣어서 계속 돌리면서 그 몸뚱아리 자체가 버텨주는 거죠. 압력을. 버티는 동안 뒤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TBM 공법이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의 기술이기 때문에 남북을 연결할 때도 이 기술을 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상징성을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가가 기존에 해저 터널 만들 때 기존에 발파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비싸요, 지금. 그 이유는 이 기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거의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어요. 자주 쓰던 공법이 아니니까 공사에 맞춰서 몇백억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 딴 데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오늘 소개해드릴 제2순환고속도로 한강 밑으로 지나가는 구간, 거기에는 도로로서는 처음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 전에 지하철용으로 썼었어요. 요거를 표준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제 눈에 보이거든요. 즉 이것은 뭐냐, 우리 업계도 그렇고 우리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이 기술이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전망이 있다. 그래서 기술 격차를 벌려놓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놓자. 표준화밖에 없거든요. 기계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번 쓰면 된다. 소모품만 갈아서. 그런 게 뚜렷이 보여요. 현대라는 상징성, 남북 연결할 때도 DMZ 자연보호, 한강하구의 생뚱맞은 다리보다는 지하 터널, 비용도 싸고 표준화만 되면 공기도 짧다. 안 할 이유가 없다. 70년 동안 서로 분단되면서 지켜낸 우리가 받은 유일한 혜택이 손상되지 않은 자연, 그나마 덜 손상된 자연인데 그걸 한꺼번에 훼손한다. 남북 교류라는 이름으로 동의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오늘 TBM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해저 터널을 7km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보령 해저 터널.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뚫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TBM이라는 게 이때만 해도 우리가 수입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타산이 안 맞았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뚫었어요. 옛날 방식으로 뚫었는데도 이게 위에 교량을 놓는 것보다는 공기도 훨씬 짧고 돈도 훨씬 적게 들었다고 해요. 또 교량을 지으면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비용도 똑같이 들고 공기도 똑같이 든다고 하더라도 교량보다는 이게 나은 거예요. 왜냐? 교량은 여러분 인천대교, 서해대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 문제가 떠오르죠. 안개 끼는 거하고 두 번째 태풍 칠 때 바람 부는 거. 굳이 태풍이 아니더라도 차가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다리도 움직이고. 자, 반면에 이 지하는 물이 들어올 수가 있고 붕괴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수십 년간 수많은 터널을 뚫었죠. 가장 긴 거는 지금 인제 양양 터널이 10km가 넘어요. 길이로 넘버 1에서 넘버 5까지 치면은 지금 다 7km 넘어요. KTX 터널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남북 간의 DMZ에 4km 정도 뚫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보령 터널 같은 거를, 지하 터널 같은 거를 한 번 더 뚫는다고 했다. 해저 터널 한 번 더 뚫는다 한다. 그럼 이번에는 바로 TBM 공법을 썼을 겁니다. 예, 표준화된 TBM 공법을 쓰면 돼요. 즉, 이 말은 기계 하나 만들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 다운돼요. 네, 그런 겁니다. 예, 자신감이 있다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법을 서울의 뭐 동부간선이든 여러 가지 지하화 공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김새를 눈치챘으면은 다른 건설사도 바로 따라오려고 할 겁니다. 예, 예. 자, 이거는 이제 좀 전에 그 보령 해저 터널 이야기인데, 비용도 다리로 짓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TBM 공법 아니고 일반적인 발파 공법이에요. 나텀 공법 하면은 해저 터널이 60%밖에 안 된다. 60%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자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상징적인 거 아닌 다음에는 좀 대형이죠. 짧은 거는 다리 놓으면 되죠, 그냥. 이게 상징적인 거 아닌 다음에는 해저 터널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또 이제 다리로 나와서 주요 이제 해안에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배가 와서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에 그 미국 볼티모어에서 엄청난 큰 컨테이너선이 다리 하나 무너뜨렸잖아요. 부딪혀가지고. 예. 그런 위험도 감안해야 돼요. 자, 이거 보면 남해 여수간에 해저 터널을 놓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진행이. 그게 이제 6km 가까이 되는데, 이걸 처음에는 다리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안을 냈는데 잘 안 됐어요.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남해 군, 사이트 자료에 있어요. 예. 1조 6,900억이 이제 예상이 됐어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거를 해저 터널로 하니까 5천억밖에 안 돼요. 아까 60%라고 그랬는데 60%가 아니고 이거는 30%밖에 안 돼요. 예. 자, 이거는 나텀 공법이에요. 발파 공법인데 지금 그도 말씀드립니다만은 TBM 공법은 전체적으로 초기고 국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고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해저 터널도 남해 여수 터널 같은 것도 TBM 공법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산화가 되고 기술이 그 기계가 표준화가 됐어. 여러분 활용하게 돼서 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마 그것도 이거랑 가격 차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 숫자가 적거든요. 필요한 사람 숫자가. 그리고 물이 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법들, 불필요한 일들을 하게 돼요. TBM과 비교를 해서는. 예. 그리고 공기가 일단 굴진 속도가 TBM이 더 빠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국산화 됐다는 것은 큰 신호다. 향후는 전부 다 TBM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진다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가 TBM 핵심 기술이 국산화된 게 2021년이다. 현대건설에서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이 핵심 기술이 뭐냐? 헤더, 깎는 면도기 같은 거예요. 면도기 앞에 깎는 것처럼. 거기 헤더 설계가 외국에서 이제 6개국 정도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중국도 그 중에 하나고. 한 달 걸렸는데 우리 쪽에서는 시뮬레이션 방법 같은 걸 개선해 가지고 뭐 AI 같은 거 썼겠죠. 예, 그래서 최적 디자인을 찾는데 3일 걸린다. 엄청나게 줄였다. 즉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AI 이 부분 옛날에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AI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실히 기술력이 좋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4차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AI가. 자, 그래서 이 국산화 됐고 이게 표준화 말씀 제가 몇 번 드렸는데 표준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비가 14m거든요. 이게 길이가 125m예요. 오늘 보이시는 게. 예. 무게가 3,200톤이에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 부품을 가져가서 지하에서 조립해서 쓰는 건데 14m 저게 눈이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지금 고속도로 지금 한강 하상에 지금 한강 하저에 공사하는 그 TBM이에요. 이 크기가 14m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한 개 차로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3.6m입니다. 2차로잖아요. 편도에. 그죠? 그럼 7.2m예요. 그럼 옆에 갓길들 필요하죠. 또 터널이니까 뭐 안전 공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으로 동그랗게 깎거든요. 동그랗게. 그러니까 도로 끝이 말려 올라가요. 이렇게. 자,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걸 14m로 하면은 2차선 편도가 확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강 하저, 한강 하구에서 지금 이걸 두 개가 뚫겠죠, 이렇게 나란히. 그리고 이걸 표준화해서 다시 쓰려고 하겠죠. 어차피 앞에 면도기 앞부분은 커터 부분은 이게, 그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뭐 공사 중에도 계속 갈아줘야 되는 거고, 칼날은 또 이제 안반의 특징에 따라서 헤드의 디자인이 달라져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 헤드 설계 기술이 되게 중요한 부분, 핵심 기술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 부분만 여러 가지 우리 몇 가지 용도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자, 그러면 약간의 뭐 대량 생산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기계를 여러 번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소모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럼 가격이 다운된다. 그럼 전부 다 웬만하면 이 방법으로 간다. 운용 방법도 되게 개선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많은 도시들에 우리 지금 전 지구가 꽉 차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수요는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그 생각을 당연히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권 남북 연결할 때 이런 기술을 돋보이게 활용함으로써 효용성을 증명해 내므로 해서 우리 건설업체가 그런 새로운 시장을 여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준다. 우리나라에서 경력을 쌓아준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을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해저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이유하고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자, 이 현대건설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앞에 커터 헤드 보이죠? 그다음 디스크 커트는 날인 것 같아요. 저 커터 헤드 디자인이 아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안반에 따라서 어떤 걸 써야 될지. 저 전체를 이미 몇 가지 아마 이미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안반에 대한 게 감이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가지 타입 1, 타입 2, 1형, 2형, 3형 이런 식의 구분이 이미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디자인이라는 부분, 설계라는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 뒤에 원통형 강제 실드라고 되어 있죠. 저게 실드라가 뭡니까? 갑옷이라는 뜻이잖아요. 방패. 이게 뭐냐면은 꽉 껴서 앞에가 깎아 나가면은 깎인 그 잔해는 이 뒤로 컨베이어로 해서 빠져나가거든요. 뒤로 쭉 이렇게.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세그먼트라고 보이잖아요. 깎았다? 근데 주위가 아까 하전화 해저는 위에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물이 들어온다든지. 거기를 이 강제 실드가 꽉 끼워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버텨주는 거, 이 자체가 몸통이. 그 사이에 뒤에 작업을 한다, 세그먼트가. 그래서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고. 그래서 업계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다 표준화했다. 표준화하고 싶다. 14m짜리라면 2차선 도로 만드는데 딱이다. 그러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 사례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 구간이에요. 김포에서 파주 연결하는 거 한강 하구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보면 이게 전유리 포구 있는 그쪽 언저리인데 전체 6.7km 중에 약 3km가 하저로 터널을 뚫게 돼 있어요. 좀 전에 보신 거 보여드린 거 TBM. 그게 여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서울 시내에서 하저로 지하철 통로 뚫은 적이 있지만 이런 이제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TBM의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차량용 도로를 만드는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엄청나게 많이 활용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부고속도로 북단에서 방화대교 연결하는 거. 그거는 뭐 한강 하저를 지나서 강북 지역의 땅 밑으로 5, 60m 내려가겠죠. 뚫고 방화대교까지 연결해서 파주 문산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 1의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남북을 연결할 때도 이것이 후보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반대할 가능성이 낮다. 북한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왜냐하면 현대에서 하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강화 남단을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2025년까지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를 보고 신청하겠다. 강화 남단이 의미가 있죠. 수도권 매립지 제거보다도 강화 남단을 왜 제기를 할까? 강화 남단을 제기한다는 것은 지금 서해 평화도로가 저리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 다리 연결 없이는 저걸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외국인들이 주로 저기가 투자를 하는 곳인데 내지는 정주를 하거나 왜 강원 남단까지 오겠어요? 인천공항에 내서 뺑뺑뺑 돌아가지고 저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약간 뜬금없는 인천시의 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천시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저 길은 뭐냐? 저 강원 남단은 뭘 의미하느냐? 서해 평화도로가 신도에서 강화로 연결되고 강화를 종단한 다음에 이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북으로 가는 최단 코스예요, 저기가. 그죠? 저 그러면 저기에 투자되는 기업, 외국에서 투자 받겠다는 기업, 유치 기업은 전부 다 뭐냐? 북한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기업들이다. 자, 북한은 저렴한 노동력과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출 수 있을 땅을 제공하고, 예. 그렇지만 그 가운데 고부가가치 있는 북한이 아직 하기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그런 자본이 건너오고 기술이 건너오고 그 자본과 기술은 사람과 같이 와요. 그들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 말하는 얘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이 강화 남단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이나 기업들은 전부 다 북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여기 와서 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 가져가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회를 인천은 경기나 서울에 빼앗기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선수를 딱 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서해 평화도로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서해 평화도로는 북한과 연계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언론에도 뭐 통일, 남북 교류 이런 이야기, 북미 종전선 이야기 전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 현대건설 당연히 생각하겠죠. 현대그룹에서도 저기 강화도를 넘어갈 때 이북으로 한국 저 경치 저 수려한 곳을 넘어갈 때 예, 저기 연비정 앞이죠. 어떻게 보면 다리가 아니라 지하 터널로 간다. 그게 더 싸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75년간 분단의 고통을 겪어내면서 우리가 받은 혜택이 때묻지 않은 전 세계 어디에도 보기 어려운 때묻지 않은 자연을 받았는데 그걸 남북 교류라는 이름으로 단박에 해치워서야 되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될 공산이 크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